버는 건 적은데 나가야 될 돈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연금을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30살이든 35살이든 40살부터라도 연금은 늦지 않았다. 50살도 상관이 없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금 지식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플랜바이라 투자자문의 김경식 대표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8년차 회사입니다. 블로그를 좀 오래 해왔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연금 관련된 컨설팅이랑 기관이나 이런 쪽 투자 자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유명한 자문사를 이렇게 꾸려주고 계신데요. 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고객분들의 상담도 하고 운용도 하고 자문도 해주시고 심지어 이번에 책까지 쓰셨어요. 연금에 대해서 정말 지금 많이 고민과 컨텐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연금을 많이 다루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첫 출발 자체가 개인 고객분들에 대한 부의 업그레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뭐 주식이면 주식, 펀드면 펀드 여러 투자를 해도 뾰족하게 이 부가 증진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갑이었죠. 그런데 금융상품으로서 이 부가 업그레이드 되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항상 연금이 베이스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금 컨설팅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왔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연금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그 노력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긴 여정이니까요. 근데 연금을요, 이렇게 상담도 하시지만 직접 운용도 하시고 또 직접 연금도 관리하시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 정말 많은 경험이 축적되셨잖아요. 우리처럼 이게 살기 힘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한 개인에게 이 연금의 중요성 느끼시는 게 좀 어느 정도세요? 일단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8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8년 동안 했던 고객님들의 연금을 관리해왔던 트랙 레코드라는 실질적인 백테스팅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적 수익률로 80에서 90%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펀드를 뭐 5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분산해서 이렇게까지 왔고 매 분기마다 리밸런싱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고객 수는 한 2,000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저희가 뭐 수익률을 잘 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일 기간의 S&P 수익률은 저희보다 월등하게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저희는 이 과정, 이 분산을 통해서 꾸준하게 유지시키고 변동성을 관리해가는 이 과정이 고객님들과 8년 동안 해오면서 나름 성공적이고 그리고 이런 에비던스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지 뭐 수익률이 월등히해서 부가 지금 업그레이드 됐다? 아직은 아닙니다. 8년밖에 안 됐으니까 보통 연금은 한 30년 해야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느낌이 좀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차피 30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겠죠, 고객분들이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S&P가 유난히 좋았다고 하지만 S&P 이긴 자산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는요. 결국 그 기간 동안 S&P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더라도 그 30년 뒤에 그 고객분들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서 노후를 맞이하는 게 그게 더 연금이랑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박고미 TV. 예, 연금에 대해서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저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가 한 28년 정도 이 업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자산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10년이나 한 15년 주기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자산이 굉장히 핫하게 최근 10년간 좋았다면 다른 이머징 자산이나 커머더티나 뭐 이런 쪽도 충분히 사이클이 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연금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자산에 중독되지 않는 뭐 이런 균형감 좀 갖춰가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금은 20, 30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하나 잡고 20, 30년 갈 만한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물론 뭐 워렌 버핏하고 이 대화를 하면 야, 이 바보들 하겠죠. 왜냐면 나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안전마진이 있고 장기적으로 퍼머넌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사놓고 한 5개, 10개 정도만 사놓고 가면 돼.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면 나는 벅셔 해서웨이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워렌 버핏은 또 다른 얘기를 했죠. 내가 내 와이프나 자식들한테 준다면은 S&P 500을 주겠다. 이것처럼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자산을 연금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처럼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분산해 나가는 게 뭐 최적의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이나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는 오기가 될 수 있다. 참 누구나 연금을 준비해야 되고 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연금에서 필요한 전략이 다른 거랑 약간 다르다 보니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의 변화의 속도나 수익률의 기대 뭐 이런 것들과 조금씩 속성이 다 다르잖아요. 결국에 연금을 굴리기 위한 마인드와 운용 방법과 그 뭔가를 따로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우리 모두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저 부동산으로도 빌딩을 사서라도 현금 흐름을 창출시킨다면 그게 내 연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거는 노후에 내 시간표대로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갖게 된다는 거. 그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연금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버는 걸 계속 캐시아웃해서 어딘가에 넣고 마지막에 빼내기 위한 소비를 위한 어떤 수단인데, 이 목적이 좀 이제 바뀌어서 지나치게 자산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목표와 그 삶의 균형이 좀 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플래닝을 좀 해서 나는 한 3억 정도면 되고 이 3억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캐시 인플로우를 한 얼마씩 가져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면 굉장히 현실성 있는 계획도 가능하고, 그런 캐시 플로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명확해지면 말 그대로 노동이나 생계 이런 쪽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내 시간대로 내 시간표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노후를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략을 잘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치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언밸런스라 볼 수 있겠네요. 연금을 굴리는 시기와 탔쓰는 시기, 만약에 명확히 구분이 된다면 굴릴 때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취하고 탔을 때는 취해줘야 되는데, 굴리다가 굴리는 욕심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탔을 때가 됐는데도 굴리기 바쁜데 뭘 탔어? 또는 야 이거 뺐으면 줄어들잖아 해서 굴리는 것만 매몰돼서 굴리다가 못 쓰고, 이것도 목적이랑 안 맞는 거네요. 상속하고 증여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는 연금 소득세에 인출 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1,500만 원 연간 그걸 넘어섰을 경우에 종합소득과세 뭐 걸린다 뭐 등등 그런 부담 때문에 사이즈는 키워놓고 인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함정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연금소득세 1,500만 원도 함정이지만 최근에는 또 해외 ETF나 해외 펀드에 대한 이제 배당 재투자 이런 이슈도 생겼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크리티컬하게 연금을 준비를 안 할 이유는 아닌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비판론자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방향을 좀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금으로 부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한다거나 자산을 좀 모은다거나 이런 목표를 가지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의 제도의 등에 올라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검토해 보시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저는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연금을 좀 두 개로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립하고 불리는 시기가 있을 거고, 대략 언제까지 잡아야 될까요? 요새는요? 저는 은퇴 시기가 늘어지면서 뭐 60세 전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세나 35세를 기준으로 사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돈을 연금저축에 이렇게 넣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도 사야 돼요, 여자친구 만나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아니면은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거나 등등 때문에 버는 건 적은데 나가야 될 돈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연금을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해서 뭐 30살이든 35살이든 40살부터라도 연금은 늦지 않았다, 50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한 20, 30년 납입을 하고, 은퇴 시점은 누구도 모르니까 본인만 아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은퇴 이후에 또 타겟을 정해서 인출의 시기로 거기에 맞는 걸맞는 운용을 또 해야 된다고 들어요. 그래서 적립과 인출, 그리고 적립은 불리는 시기고 여기는 급여를 받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굴리고 노력한 대가를 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마치 월급 받듯이 네, 따박따박 맞습니다. 잘 받도록 예, 세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군요. 예. 저는 지금 떠올려보면요, 은퇴나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훅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질적인 은퇴라는 걸 겪는 사람도 생기고 직업이 뭐 없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또는 저한테 형처럼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은퇴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어리다 생각해가지고요, 30대가 초반 뭐 이럴 때는요, 야, 은퇴가 뭐야, 그냥 붙는 것에만 집중하고 뿔리는 것에만 막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갑자기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갑자기 다가오고, 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길지 않겠구나,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고 더 늦출 수 있는 방법, 고민 이런 거 진짜 지체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반면에 저는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은퇴와 관련된 공포 마케팅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 뭐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 노인 빈곤 뭐 등등과 관련돼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경우인데, 저 주변에 그것 때문에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찾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가 50세고 52세고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만 스스로에 대한 살아갈 궁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요. 예, 그래서 저는 연금은 이런 그 예비비로서 처음에 좀 준비를 하셔라. 내 인생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40대 올 수도 있는 거고 50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65세 이후에 어떤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연금이 그 전에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출도 굉장히 좀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자유롭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수단으로 써라. 그런데 앞에서 저가 부동산이나 뭐 예금 적금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비트코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연금이라는 자산의 가장 큰 혜택은 복리를 통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절세라는 그 핵심이 있잖아요. 뭐 이미 박고미 TV에서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세액 공제를 받는다거나 또는 과세 이연을 좀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즉 절세라는 게 뭡니까?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수많은 비용을 다 줄여놓고 거기에서 자산이 성장해가면서 복리 효과가 배가가 되는 현상이 스노우볼처럼 크게 나타나는 게 이 연금 계좌라는 특징에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단지 당장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 얼마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 자산의 속성에만 집중하지, 이 계좌가 만들어 놓는 이 베네핏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각하는 게 연금 투자의 첫 걸음이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도 계획하고 돈을 넣어도 이 계좌에 대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신뢰감이 깔리는 거죠. 그러면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옆집에 친구가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 김대리가 세액공제를 뭐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웬 꽁돈이야?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연금 계좌의 어떤 그 진실, 속성, 차별점, 이거를 한번 파고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강력한 게 숨어 있다. 그게 저가 연금 계좌를 강조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 완전히 공감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우리 계좌 속에서 복리를 누려야 되는 우리 돈들이 뭔가 엄청 몸에 굴레를 많이 지고 있는데, 절세 계좌는 그거를 다 해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훨씬 가볍게 이렇게 복리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주는 건데, 그 복리라는 게 참 우리 생에 직접 겪기도 힘들고 겪은 사람을 보기도 힘들고, 근데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뭔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세액공제나 이런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서 이 연금저축의 진짜 파워는 세액공제 말고 그 속에 과세 이연과 복리에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항상 연금저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는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이거 뭘 넣어도요,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설마 에이 저게 된다고라 할까봐 그걸 못 쓰거든요. 근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도요, 이 연금 계좌에서 무언가를 하면요, 수치가 너무 크게 나옵니다. 복리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가 그냥 팩트에 기반한 사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버블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2000년도에 아마 밀레니엄 시대 오면서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이라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저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어떻게 됐냐, 그 이후로 2년간 마이너스 78%까지 떨어졌잖아요. 와, 지수가 마이너스 78요? 네. 그러면 개별 주식은 8, 90이 허다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주가가 마이너스 78%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닷컴 버블 시점의 고점을 회복되는 데는 얼마가 걸렸냐면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고점을 찍고 2015년에 다시 제자리에 오고 10년 뒤에 현재의 위치에 와 있는데, 이때부터 차곡차곡 매년 600만 원씩 넣으신 분은 물론 투자하고 나서 60% 70%의 손실을 경험했지만 초반에 한 거는 거의 없어지는 경험을 하긴 했겠네요. 초반에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5년간 돈을 넣었다면 600만 원씩 25년이면 1억 5천이잖아요. 원금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네요. 1억 5천이라는 원금을 25년간 2024년까지 넣으셨어. 그리고 최악을 경험하고 지수가 회복되는데 15년이 걸리고 현재에 또 왔는데, 이 사람이 1억 5천이라는 원금이 얼마가 돼 있나 저거 직접 다 계산했는데 8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복리의 효과예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큰 돈이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리 효과는 약간 그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좀 해명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듯이, 물론 그게 아인슈타인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복리 효과는 한 15년 정도에서부터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목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 다 해주시더라고요. 15년 정도. 네, 저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백테스팅을 저희 연구원들하고 하지만 항상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기다려야지만 그런 폭발적인 기하급수적인 어떤 자산의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나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많이 없죠. 미국은 많은데 우리가 너무 없죠. 지금 하시는 분들이 15년 지나면 누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희망,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 노후는 준비할 게 없어라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이론적인 걸 믿고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왠지 제가 나이 들어 있을 때요,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연금 백만장자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흔해요. 그죠? 미국 얘기요. 박고미 TV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델리티의 2,300만 명의 자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금 백만장자를 봤더니 뭐 얼마가 됐더라, 10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추적을 했을 때 그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직장인 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거든요. 한 회사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백만장자, 즉 14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저는 10,000명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연금을 왜 안 넣냐? 그러면 이번 생 글렀어.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난 이제 40대야 또는 50대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피델리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30대에서 40대, 즉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10년, 20년밖에 안 된 MZ세대, MZ세대가 40대 초반까지니까 MZ세대 중에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을 피델리티에서 이번에 뽑아냈는데 10,000명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이 얘기는 우리 나이대랑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들도 백만장자는 미국에서 발생이 10,000명씩이나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봤더니, 마켓에 대한 신뢰, 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걸 모두 다 쏟아내서 연금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연금 제도는 그냥 소득 공제용으로 쓰면서 부동산 대출을 갚는데 열심히 하는 거고, 자녀 교육비로 계속 들어가는 게, 그런 삶의 방향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고, 시장도 코스피 보면 맨날 오락가락 하니까 컨빅션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런 차이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우리의 국부 유출이라는 생각을 제껴놓고 본다면요, 지금 말씀 주신 미국 MZ 100만 장자들과 우리가 환경이 달랐을까? 인프라가 달랐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연금저축이 더 유리한 분이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있거든요. 1982년도에 401k가 시작을 했었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20년 뒤에 시작을 했는데 한도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쫓아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인턴한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미국에서 평생 살아신 분인 거예요? 한국인인데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좀 놀란 게 있어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IRA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ISA 같은 거. 걔네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연간 납입 한도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완전 비과세예요.
로스 IRA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이 미리미리 가입을 해서 자신들의 연금 계획을 사회가 주는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다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피델리티, 블랙록 등등에 대한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꿰고 있다라는 거죠. 한 5개 정도, 7개 정도 펀드를 분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나랑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될 친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뭇 달랐어요. 야, 이제 뭐 테슬라 ETF를 사야 되냐, AI ETF를 사야 되냐, 분주하게 치고박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예금으로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마켓을 좀 분산하고 제도를 활용하고 하는 게 전 연령층에서 좀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게 근본이 뭐냐? 마켓에 대한 강한 신뢰와 충성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요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데 연금에 대해서는 그게 또 없어요. 근데 제도로만 딱 한 번 놓고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부동산은 수많은 제도적인 결함들,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는 구조라면 또는 요즘 해외 투자 붐이잖아요. 해외 투자에서 양도소득세 20% 이상씩 내고 이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그게 다 이연되잖아요. 약간 자기 캐릭이죠. 모든 부분에서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이 근본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누가 하기 때문에 누가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거의 핵심만 찾으면 언제든지 35살이든 40살이 시작을 하든 여력이 안 되시면 그게 됐을 때 우리는 한번 눈이 돌아가면 몰두하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치고 났을 때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시장에 대한 신념과 연금 제도에 대한, 연금 계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 계좌를 내가 혜택을 다 뽑아먹는 것과 내가 이걸 투자를 한다는 것과 이 투자가 나한테 복리로 불어나서 큰 수익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믿음,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지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거기 있는 그 제임스 탐처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만큼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도 보여주는 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참 저만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만약에 한 10년만 지나도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은 진입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초년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사실 좋은 부동산 자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아예 포기하고 완전 도박적인 거 하기보다는요, 부동산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한번 맡겨볼만 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10년 지나면 얘들이 선례가 막 나오지 않을까 엄청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은 딸내미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요? 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게 뭘까 싶어서, 물론 뭐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해서 좀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타겟은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젊은 분들이 자기 책장에 한번 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볼 만한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납입에서부터 뭐 다양한 시뮬레이션, 인출에 대해서 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등을 넣어놨는데, 저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사실 저 딸내미한테도 막상 제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툭툭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해야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예시를 드는 게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간 600만 원씩 30년을 납입하면 얼마니? 한번 물어보면 금세 계산하잖아요. 1억 8천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연간 600만 원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니? 뭐 100만 원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꽁돈도 또 생기는구나,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물론 대학생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쇄적으로 이 책에서도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렸는데 30년 납입해서 1억 8천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수많은 사례가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저희가 많으니까 다 돌려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물론 그 얘기는 6억이라는 건 연 7%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S&P나 MSCI 월드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연 7%를 달성하지 못했느냐, 과거에? 그거는 입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600만 원씩 30년을 납입하면 원금은 1억 8천이지만 한 6억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과거에 그래 왔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희망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월 50만 원 수준이니까 알바를 하든 아니면 직장을 새로 잡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30년 정도만 하면 30살이면은 60세 정도면은 한 6억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연금 저축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전혀 내가 모르는데 퇴직연금으로 또 빠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정직원이라면은 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대로 8에서 9%씩 계속 쌓이고 있을 거고, 또 국민연금도 넣잖아요. 대표님께서 직원분들 매달 이렇게 이체해 주실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큰 돈이 아, 그렇죠. 국민연금도 한번 이렇게 내시면서 회사 돈까지 사실 얹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이 사람 이름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고, 퇴직연금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DC형으로. DC면 다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넣어주실 때 그 금액이나 이런 거 보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게 진짜 작지 않은데 이걸 잘 굴리게 되면 우리가 매달 월급 쪼개가지고 연금저축 50만 넣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리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큰 돈이에요. 그 미국에 백만장자 14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 피델리티에만. 근데 이 친구들의 통계치가 나와 있잖아요. 59세라는 통계가 있고, 그리고 급여의 17% 정도씩 파킹을 해왔던 거예요. 다 모은 게요? 예. 근데 박고비 TV도 제가 보니까는 10% 정도는 급여에서 저 연금저축이나 이런 쪽에 파킹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자연스럽게 17%라고 했는데 한 8% 정도가 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만장자의 평균 조건을 갖추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단 10% 정도를 따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투자는 어떻게 하냐?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다 가능하잖아요.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아니면 한국 코스피든 아니면 차이나를 투자하시든, 같은 동일선상의 투자 대상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600만 원씩 30년을 넣었을 경우에 연 7%면은 6억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연금저축만 얘기한 거고, 퇴직연금까지 한다면은 뭐 2, 3억 정도 된다고 치면은 또 합쳐질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65세부터 납입된 게 뭐 월 100이든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뭐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래 가치를 땡겨서 본다면 그것도 한 3, 4억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10억 이상 모으는 게 이렇게 3층 연금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림 그러니까 좋네요. 연금 백만장자라고 하면 그게 뭐 달러 환산이라고는 하지만 원화로 환산해도 우리 상황에 딱 맞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금 백만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깔리는 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으니까요. 일단 회사 열심히 다니면 깔릴 거고, 퇴직연금은 만약에 DC면 본인이 잘 관리하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월급 10% 떼가지고 요 쌓는, 여기에 엄청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는 연금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전문가도 있어요. 퇴직연금은 일시납으로 출금하는 게 낫냐, 연금으로 수령받는 게 낫냐. 그러면은 교과서적으로는 연금으로 수령받는 게 맞다. 왜냐면은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해 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얼마 되지 않는다. 30-40% 절감해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출금해서 그거를 운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맥락을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다르다. 연금 자체는 굉장히 퍼머넌트하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고, 나이가 65세가 되거나 은퇴가 돼도 이 자산들이 그대로 남아서 3층 연금 구조가 나한테 현금 흐름을 창출시켜주는 이 생산 기제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이 중에 퇴직연금을 띄어서 다시 다른 데다가 투자하고 과세를 뒤집어 쓴다? 저는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랜의 완성은 퇴직연금이 꼭 있어야 돼요. 이 퇴직연금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55세에서부터 65세까지의 퇴직 공백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시점에 1,500만 원, 즉 종합소득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그 한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퇴직금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퇴직금은 1,500만 원 그 한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출금을 해서 연금저축으로 넣은 부분들은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1,500의 한도에 딱 걸리잖아요. 하지만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사용하는 데는 힘들지만, 퇴직금을 그때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상으로 좀 찾아서 쓴다면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에어백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과 국민연금 세 개를 저글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한번 조감도를 좀 보셔야 되고, 그거를 보시고 나서 내가 꼭
퇴직연금을 일시납으로 출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된다. 무조건 출금을 해서 이거를 부동산 대출을 싹 다 갚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좀 활용하는 것들을 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된다. 저는 연금은 연금 계좌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제 실생활에서 제가 연금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지게 됐던 몇 가지 일 중에서는요, 돌이켜보면 제 30대 초반에는요, 회사 다닐 때 사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가 김 대표님과 같은 회사를 다녔었죠. 그러니까 저는 한참 밑에 직원이었지만 그때 다니면서 수많은 교육들을 받고 할 때요, 사실 연금에 대해서 믿음이 그때는 생기지 않았었어요. 너무 긴 투자나 긴 플랜에 대해서 너무 멀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취업했는데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으나 당시에 그래도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은 필요하지, 누나도 필요하지, 그리고 주변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이 진짜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다 만들어줬어요. 저희 가족들 전부 다 연금저축을 지금 10년 넘게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게 적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때 만들어드린 분들의 계좌를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명절 때마다 서로 다 같이 열어보거든요. 수익률이 진짜 높아요. 그러면 이게 운용을 잘했냐, 펀드를 잘 골라서 그런 거냐, 그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10여 년 동안 정말 꾸준히 부었느냐가, 어쨌든 원금이 쌓이는 이 효과가 정말 중요하고, 상품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결국 누구는 수익이 막 80, 90 찍혀 있거나 100도 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50, 60, 70 이런 높은 수익률들을 보면서요, 이게 연금이라는 게 너무 이 운용에 대한 고민보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정말 꾸준히 넣는 게 가장 일선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저거 약간 살을 좀 한번 붙여볼게요. 뭐 저도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친지들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연금 관련돼서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저가 직접 얘기해 줬어요. 야, 무슨 펀드를 사놓고 좀 기다려, 뭐 몇 개로 분산시켜놔 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편하게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고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좀 자동으로 리밸런싱도 좀 해주고 교체도 좀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 내가 컨설팅 하려면 마치 운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막 뭐라고 하고 이걸 뭐 왜 안 팔았어 뭐 등등. 그래서 좀 전문가의 컨설팅을 같이 결합해서 뭐 증권사나 은행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저가 아까쯤에 저희 고객들과 한 8년 정도 연금 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칙에 저가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환해치 하지 말아야 된다. 장기로 할 거면 환해지 안 하는 게 낫죠. 예, 이게 원달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과 변동성을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5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원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야, 이런 걸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사이클로 굉장히 한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좀 높은 사이클의 변동폭을 가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다렸다가 올해가 아니면 2년 뒤에, 2년 뒤가 아니면 3년 뒤에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환해지를 하게 되면 이 코스트가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장기하면 녹아버리죠. 그렇죠. 비용 아끼려고 ETF 하시는데 그런 비용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원달러의 속성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게 첫 번째 좋고, 두 번째는 연금에 막 한국 주식형 펀드를 막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한국 주식형은 그냥 투자하시면 비과세인데 왜 연금 소득세까지 내시면서 한국 주식형 펀드를 그렇게 사시냐, 정말 애국자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는 절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투자는 좀 옆으로 빼놓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되, 연금 계좌에서만큼은 글로벌리하게 좀 투자를 하셔라. 어차피 한국 시장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 1, 2%밖에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는 좀 직접 투자하시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만큼은 좀 글로벌리한 자산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환해지를 열어놓는 선택을 하시고 글로벌로 좀 분산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건데 빈번하게 좀 매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묻어둬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아까 그 대학생 친구들도 묻어두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ETF가 너무 커지고 연금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자주 매매하고 쉽게 만드는 게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연금에 어울리는 묻어두는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새는 또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저는 경박단소하게 요즘 세상에 흘러가면서 지나치게 ETF 의존도가 높으셔서 전문가에서부터 모르는 사람들까지 매매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제 연금이라는 건 매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홀드하고 오랫동안 좀 같이 갈 만한 친구를 선별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서 펀드 수를 수십 개를 이렇게 나열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기관이 5%, 7% 목표 수익률을 맞춰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성장 컨셉이나 그런 좋은 국가들을 한 5개 정도로 분산하셔서 오랫동안 이 친구들은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테마 뭐가 올라가면 2차 전지 올라가면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펀드든 ETF든 한 5개 정도의 오랫동안 같이 여정을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 폰으로 좀 적어 놓고 지갑 속에 딱 넣고 항상 같이 가는 친구로서 기억을 하시면 의미 있는 결과들로 연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금할 때요, ETF가 거의 연금에서 하지 않던, 그러니까 안 되던 시절에 저는 현업에서 일을 많이 썼어가지고요. 그렇죠. 없던 시절의 장점이 그래도 그거는 생각나거든요. 완전 순수한 자동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주가 연금 보통 틀 때요, 저희는 스마트폰과 다르게 창고에서 틀면 칸들이 다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연금 계좌 틀 때 어떤 상품을 담을지 기입을 해요. 그 몇 프로 담을지도 기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계좌에 자동이체 끌어올 건지도 그냥 한 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계좌번호 외우고 있으니까 쭉 적어요. 그 매달 월급날 25일 뭐 3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족 걸 막 트잖아요. 큰맘 먹었을 때 그렇게 보통 쫙 트시잖아요. 틀고 나면요, 계좌를 잊어버려도 앱을 그냥 지워버려도 그게 만기가 보통 최소 10년으로 저희가 세팅해두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10년 동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고객분은 본인의 펀드의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모른 채 계속 자동이체가 누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가끔 특정한 섹터나 뭐 지수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빠지고 나서 뭐 한 3년 동안 헤매더라도 그분은 계속 넣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플러스의 누적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에비던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TF는요, 일단 순수한 완전한 자동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매달 월급날 본인이 돈을 넣고 본인이 사러 갔을 때 오른 지수와 빠진 ETF 이 상품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퍼센트대로 꾸준히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최고의 전문가들도 ETF를 연금에 담기 시작하면 손가락이 정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달에 샀는데 이번 달에 더 올라가지고 비싸져서 못 사겠다. 그리고 떨어진 애는 이거 다음 달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음 달에 모아서 같이 사면 안 되냐. 이 모든 게 이제 가격을 보고 약간 마켓 타이밍을 하게 되는 함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게 ETF가 이게 한계가 있구나. 완전 순수한 10년짜리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좀 반바보가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분기 단위 리밸런싱 정도는 필요한데, 리밸런싱이 뭐냐면 균형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를 좀 팔아서 떨어져 있는 걸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 맞추기 하는 건데, 뭐 이걸 떠나서 ETF를 선택해서 하는 것도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이게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암 환자가 식이요법으로 암을 극복하는 과정과 동일하지 않겠냐. 정말 힘든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손가락과 이 정신적인 이게 본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막 관세 때린다라고 하고 지수가 한 10%씩 빠져 보십시오. 이거를 손절매 안 하나, 아니면 이익 실현 안 하나, 다 하고 다시 사야 되는데 갑자기 살 때쯤 되면은 4, 5% 올라가서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경우, 비일비재하잖아요. 마치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초심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넣어놓고 아예 잊어버리고 반바보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납입되게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ETF를 하실 거면 굳은 결심을 가지고 ETF는 하시고, 펀드는 상당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사고 파는 것도 뭐 14일 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건드려요. 그게 오히려 성과를 더 좋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너무 이게 손이 자꾸 매매가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자중시키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요, 연금을 하는 방법도 유형 따라 완전히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투자자분들 중에 자기 주체성이 강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ETF가 맞을 수 있겠죠? 스스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제 주체성 있는 분들의 지인들, 가족분들 안 그럴 거라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자기 결박의 요소가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라고 하면 절대 안 할 사람들은, 그러면 이 분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안 하겠다고 굳이 얘기 안 하면 되도록 이렇게 자동
자동화시켜 놓는 게 맞습니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분야, 이런 파이낸스 관련된 분야에 대해 있어서는 저도 전문가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K 디펜스 관련된 방위산업 관련된 연구원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 시장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어떤 감이 있잖아요. 연구를 해왔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의 성장은 미국의 방위산업과 한국의 방위산업, 유럽의 방위산업이 수많은 지출이나 뭐 기술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한다라고 향후 20년간, 10년간 컨빅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ETF나 펀드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베스트라고 봐요.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반영해서 연금으로 연결시키는 방식. 마치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으시면 그냥 지수 투자를 분산해서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나는 굉장히 이런 투자에 대한 해안이나 나의 통찰력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박보미 TV